음. 그래요? 너무 까맣게 입었나? 이럴 수가. 이 사진 몇 장 부탁드리고. 오케이. 또 알지. 지금 또 블로그 끈 이유세요. 진짜요? 네. 아니 갓생러예요. 저번에 바프 기간이었대요. 몰랐잖아. 왜 이렇게 묘하게 힘이 없나 했더니 근데 다 깜짝 까먹고 있으면 내가 술 먹어서 미안하지. 아, 난 속으로 정말 자기만이 끝판왕이구나 생각했었는데 정말 바프용이었다. 이제는 안 하죠 그게. 아 진짜 대단하다. 희열이 있나요? 뭔가 그렇게 몸이 변하는 거? 네. 대박. 되거든요. 대박. 아니 왜냐면 저 한참 헬스 다니면서 무게 치다가 널 미치 않을 것 같아. 약간 무게라고 하기에는 이게 그거는 뭐 3대 이거에 들다. 난 약간 생존형 무게를 하고 있는데 생존형 이 근육도 없으면 나는 인간 쓰레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한참 다닐 때는 재밌다가 왜냐면 아프잖아요 다음날. 재밌죠. 네. 아프고 생기고 아프고 생기고 하면 조금 또 있어요? 여기다 꽂아요? 알아서 그냥 잘 안 보이게. 뭔가 코코넛 어깨가 돼갖고 때문에 내가 뭐 잘못 눌렀어? 아프기만 해줘. 이렇게? 반대로. 그리고 이렇게? 또 돌려요? 돌릴까요? 이렇게. 잠시만요. 있잖아요. 뭔가 코코넛 어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저는 사실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한 2주 했다고 만들어진 어깨 같은 사람들이 왜 한다? 그러니까 그냥 느낌, 아프니까. 그냥 찢어질 것 같으니까. 그 느낌이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또 막 감기 걸렸다고 일주일 안 가고 이러니까 때리리리리 또 말짱 도루묵이니까 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 들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거요? 그 뭉치는 느낌 때문에. 오! 그게 헬창 그게 DNA가 있는 거예요? 헬창 DNA. 오마이갓. 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죠. 운동하는 나. 뭐 중도 당겨주고 좀 생각을 줬으면 좋겠어. 네. 여기 옆에 좀 얘를 좀또 왼쪽으로 밀어도 여기 옆에 좀 잡아서 쓸수 있게. 네네. 주는 패치가 되고 이거 정도로 묻어주고. 네. 이게 안 보이게. 정도가 잡고. 뭘 때문에 이게? 네. 우리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아나운서 도지은입니다. 주요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럽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기온은 섭씨 45도를 넘었으며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상 기후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작물 생산 부족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일부 도시는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해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긴급 대책을 논의 중이며 각국 정부에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만 다시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긴급 대책을 논의 중이며 각국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네. 제가 다음 거 하고 바로 물지 마세요. 네. 다음 거.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죄송합니다. 보고했습니다. 나대지 말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IT 기업이 발표한 AI 기반 의료 진단 시스템은 정확도가 98%에 달하며 기존 진단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특히 희귀 질환 이 기술은 또 이 기술은 특히 희귀 질환 죄송합니다. 풀을 괜히 마셨네요. 죄송해요. 이 기술은 특히 희귀 질환 진단에 강점을 보이며 전 세계 의료 시스템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오작동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으며 주요 기업들도 청년 채용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창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년들이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경제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일자리 부족과 높은 경쟁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섯 예. 하나, 둘, 셋. 자, 그럼 끝나고 뽑아 볼게요. 저 중에 누가 되는 거야? 이 그대로 주고. 아, 네. 이거 볼 때 바로 치고 있잖아요. 이건 안 읽어도 돼. 내가 치네. 알겠습니다. 그냥 작은 글씨들만 읽어주세요. 공프로 뭐 이런 거 안 읽어도 돼. 안녕하세요. 비전 학원 마케팅입니다. 그냥 전문적으로 하면 돼요. 프로페셔널하게. 안녕하세요. 비전 학원 마케팅입니다. 선생님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말고. 저희는 단 6개월 만에 지역 1등 학원으로 성장시키는 학원 마케팅 전문 대행사로 잘한다고 먼저 읽어보고 오케이 형 얘기해. 지역 1등 학원 만드는 마케팅 책을 출간한 학원 마케팅 전문가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직 학원 마케팅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저희의 장점은 첫 번째, 평균 나이 31세, 평균 나이 31세의 젊은 마케터들이 모였습니다. 교원 자격증을 가진 마케터, 브랜딩 전문가, 그리고 10년 경력의 웹 디자이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랜딩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광고 대행사는 마케팅만 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저희 비전하고 마케팅은 어렵다. 최근 구어체로 바꾼 거거든요. 아니 노트북 뭐 갖다 줘. 살짝 보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끊어쳐도 되는 거죠? 써도 편집할 거라. 지역 1등 학원 만드는 마케팅 책 이름이 어렵네요. 지역 1등 학원 만드는 마케팅 책을 출간한 학원 마케팅 전문가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직 학원 마케팅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되잖아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비전 학원. 이건 이거 나 먼저 찍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전 학원 마케팅입니다. 잠깐만. 네. 이거 혹시 잡을 때 어디를? 너무 대놓고 보여줬다. 그러면이 휴대폰 지금 저거 할게요. 조금만 더 앞으로 보여주나요? 네, 이거 얘를. 됐습니다. 네. 보여요? 네, 보여요.
떼지 말고. 네. 안녕하세요. 비전 학원 마케팅입니다. 저희는 6개월 만에 지역 1등 학원으로 성장시키는 학원 마케팅 전문 대행사로서 쉽지 않네. 저희는 6개월 만에 지역 1등 학원으로 성장시키는 학원 마케팅 대행사로서 저희는 근데 시간 빼기 낫죠? 이거 오케이. 이것도 반짝거리죠. 그래? 이것도 안 보이지. 보통 다 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비전 학원 마케팅입니다. 저희는 단 6개월 만에 지역에서 1등하는 학원을 만드는 학원 마케팅 전문 대행사로서 책 이름이 어려워요. 지역 1등 학원 만드는 마케팅 이게 책 이름이래요. 지역 1등 학원 만드는 마케팅. 지역 1등 학원 만드는 마케팅 책을 출간한 한번 내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학원 만드는 마케팅 이렇게 써있는데 지역 1등 학원 만드는 마케팅 이게 맞아요? 맞겠지? 책 이름은 맞겠죠? 자막으로 한번 수준대가 지역 1등 학원 만드는 마케팅. 들어갈게요. 네. 지역 1등만 죄송해요. 괜찮아요. 귀여워. 듣고 싶다. 벌써? 네. 네네. 파이팅. 지역 1등 학원 만드는 마케팅 책을 출간한 학원 마케팅 전문가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직 학원 마케팅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저희의 장점은 첫 번째, 평균 나이 31살의 젊은 마케터들이 모인 곳으로 젊은 마케터들이 모였습니다. 31세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장점은 첫 번째, 평균 나이 31살의 31세. 괜찮아요. 상관없죠. 의미만 전달되면. 저희의 장점은 첫 번째, 평균 나이 31살의 젊은 마케터들이 모였습니다. 교원 자격증, 브랜딩 전문가, 10년 경력 OPG. 교원 자격증을 가진 마케터, 브랜딩 전문가, 그리고 10년 경력의 웹 디자이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랜딩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광고 대행사는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반면 저희 비전 학원 마케팅은 진짜 이름은 죄송합니다. 학원의 브랜딩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비전 학원 마케팅은 학원의 브랜딩부터. 저희의 비전 학원 마케팅은 학원의 브랜딩부터 시작합니다. 마케팅은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지역 1등 학원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저희의 목표는 6개월 내에 지역 1등 학원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브랜딩부터 마케팅 실행까지 6개월 만에 학원의 브랜딩부터 마케팅까지 마케팅 실행까지 이런 거 살려야죠. 브랜딩부터 마케팅 실행까지 6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학원의 브랜딩부터 마케팅까지
학원의 브랜딩부터 마케팅 실행까지. 선생님. 마케팅 실행까지. 학원의 브랜딩부터 마케팅 실행까지. 6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 네. 요거는 한 번에 갈까요? 한번 6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학원의 브랜딩부터 마케팅 실행까지 6개월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장 단위 끝나고 근데 문장 내에서 끊지 마. 네. 비전 학원 마케팅과 함께 원장님들의 성공적인 학원 운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전 학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의미만 전달해. 비전 학원 마케팅이 원장님들의 성공적인 학원 운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 학원 마케팅이 원장님들의 성공적인 학원 운영을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역 1등 학원을 다니는 계속 내가 날씨는 이렇게 가는 번째로 안녕하세요. 지역 1등 학원을 단 6개월 만에 만들어드리는 비전 학원 마케팅입니다. 와, 이거는 꽤 긴데요? 길어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1등 학원을 단 6개월 만에 만들어드리는 비전 학원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학원 브랜딩 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온라인 마케팅 전략. 오늘은 학원 브랜딩 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두 가지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마케팅 전략.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온라인 마케팅 전략. 첫 번째로 네이버 플레이스. 첫 번째로 네이버 플레이스입니다. 강남에서 삼겹살을 먹고 싶을 때 네이버에서 강남 삼겹살을 검색하겠죠? 무엇을 알아서 잘 말하죠. 강남에서 삼겹살을 먹고 싶을 때 네이버에 강남 삼겹살. 강남에서 삼겹살을 먹고 싶을 때 네이버에 강남 삼겹살이라고 검색하겠죠?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요즘 좀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도 좀 쉬고. 쉬는 거다. 강남국수가 진짜 할게요. 네. 강남에서 삼겹살을 먹고 싶을 때 네이버에 강남 삼겹살이라고 치겠죠?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치동에서 수학학원을 찾는 부모님이라면 네이버에 대치동 수학학원을 검색할 겁니다. 대치동에서 수학학원을 찾는 부모님들이라면 대치동 수학학원을 네이버에 검색할 겁니다. 그 결과로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학원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학원 목록이 뜨게 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학원 마케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도구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학원 마케팅에서 학원 마케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도구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학원 마케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브랜딩 블로그입니다. 두 번째로 브랜딩 블로그입니다. 너무 빠다버렸는데. 네, 브랜딩 말고 브랜딩 블로그입니다. 두 번째로 브랜딩 블로그입니다. 브랜딩 블로그란 홈페이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블로그인 공간인데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요. 홈페이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블로그인 공간입니다. 브랜딩 블로그란 홈페이지처럼 보이지만 네. 브랜딩 블로그란 홈페이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블로그인 곳입니다. 블로그인 공간입니다.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네. 의미만 성공하세요. 네, 뜻은 맞는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를 하더라도 브랜딩 블로그가 구축되어 있으면 학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를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 타입이구나. 그러니까요. 잘 안 되네요. 액션 드는 건데. 어. 네. 오프라인 홍보를 하더라도 브랜딩 블로그가 구축되어 있으면 학원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를 하더라도 브랜딩 블로그가 되어 있으면 네. 오프라인 홍보를 하더라도 브랜딩 블로그가 구축되어 있으면 학원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브랜딩 블로그에서는 학원의 고유한 이야기를 잘 풀어내서 설득력 있게 브랜딩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브랜딩 블로그에서는 학원의 고유한 이야기를 풀어내서 설득력 있게 브랜딩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학원의 고유한 브랜딩 블로그에서는 학원의 고유한 이야기를 잘 풀어내서 네, 설득력 있게 브랜딩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브랜딩 블로그에서는 학원의 고유한 이야기를 잘 풀어내어 설득력 있게 브랜딩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브랜딩 블로그에서는 학원의 고유한 이야기를 잘 풀어내어 설득력 있게 브랜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학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단순히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학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할까요?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학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학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장님들이 자주 묻는 두 가지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홈페이지가 꼭 필요한가요?인데요. 다루고 있는 브랜딩 블로그도 충분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대단한데. 네. 학원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들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홈페이지가 꼭 필요한가요? 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홈페이지가 꼭 필요한가요? 입니다. 있네요. 이거 뭔데요? 인데요. 여기서 응.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잘 운영된 브랜딩 블로그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 홈페이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인데요. 물론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잘 준비되어 있는 브랜딩 블로그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검색 광고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지 않으므로 네이버 플레이스와 브랜딩 블로그를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색 광고가 필요한가요? 검색 광고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지 않고 네이버 플레이스와 브랜딩 블로그는 충분히 이또 인데요라고 그냥 이어서 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 광고는 비용 대비 효율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이버 플레이스와 네이버 브랜딩 블로그만으로 충분히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색 광고가 필요할까요? 이거 제가 이해한 바대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색 광고가 필요할까요? 인데요.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비용에 비해 효율이 별로 좋지 않으므로 네이버 플레이스나 브랜딩 블로그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커버라는 말 좀 건가요? 괜찮아. 네이버 플레이스와 플레이스 최적화와 네이버 모직에 맞는 브랜딩 블로그는 꼭 필요한 가성비 좋은 글쓰기입니다. 그러네. 고비다. 제일 깊었은 것 같네. 마케팅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네이버 모직에 맞는 브랜딩 블로그는 꼭 필요한 가성비.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와 네이버 로직에 맞는 브랜딩 블로그는 반드시 필요한 가성비 좋은 마케팅 수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냥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와 네이버 로직에 맞는 브랜딩 블로그 구축은 반드시 따라왔는데. 네. 브랜딩 블로그.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와 브랜딩 블로그가 너무 입에 안 맞네요. 브랜딩 블로그.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와 네이버 로직에 맞는 브랜딩. 또 다른 거 아니면 영어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브랜딩 블로그는 꼭 필요한 가성비 좋은 마케팅 수단이다.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와 네이버 로직에 맞는 브랜딩 블로그는 반드시 챙겨야 할 가성비 좋은 브랜딩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좋았는데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죄송합니다. 진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니 빨리 안 끝내도 우리 기한이 더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 안 그래도 오케이.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와 다시. 네. 어디서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했어요. 이해는 했어요. 나올 것 같아요. 입으로 붙어야 돼. 브랜드 블록 튀어 나올 것 같아. 브랜딩 블록.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놈의 챗 GPT 미친다. 야,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와 네이버 로직에 맞는 브랜딩 블로그는 반드시 챙겨야 할 가성비 좋은 마케팅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잘하네. 마케팅의 핵심은 그렇지. 네. 마케팅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달 운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길 권장드립니다. 한두 달 운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영하기 네. 한두 달 운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결국 내가 다시 했는데 왜 다시 했는지 포인트는 아니까 너무 좋다. 지속적인 노력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안녕하세요. 6개월 만에 지역 1등 등록 비전하고 이놈의 6개월 만. 오늘은 마케팅 전에 꼭 해야 할 중요한 단계, 바로 브랜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거 채찍 하시는 거요? 받은 걸 채식당 보이고 원래 개판이었어. 진짜요? 개판이었는데. 맞다. 아우 제가 브랜딩에 대해서 자꾸 설명해야 되다니 부끄럽네요. 브랜딩이 1도 모르는데. 어때? 친구잖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6개월 만에 네. 물어보니까 먹먹해지는 목소리가. 그러게요. 마시지 말걸. 6개월 만에. 안녕하세요. 6개월 만에 지역 1등 학원으로 만들어드리는 비전 브랜딩 마케팅입니다. 비전 학원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이 빠다는 거. 그놈의 브랜딩. 빠다를 잡는데. 비전 학원 마케팅입니다. 학원 마케팅. 지은아, 학원 마케팅이죠. 안녕하세요. 6개월 만에 지역 1등 학원으로 만들어드리는 비전 학원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전에 꼭 해야 할 중요한 단계, 바로 브랜딩에 대해. 마케팅과 브랜딩이 같이 나오니까 죽고 싶어요. 이렇게. 오늘은 마케팅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이 브랜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오늘은 마케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 바로 브랜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딩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브랜딩은 단순하고 직관적이합니다. 브랜딩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여야 할 것 같고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브랜딩은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학원 브랜딩이란 학원의 교육 철학과 원장님의 비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학원 브랜딩이란 학원의 교육 철학과 원장님의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네. 이제 학원 브랜딩이란 학원의 교육 철학과 원장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원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학원 강의의 질은 이미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딩을 통해 우리 학원의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학원 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학원 강의의 질은 이미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딩을 통해 우리 학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학원 강의의 질은 이미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 브랜딩을 통해서 우리 학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수많은 학원 중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수많은 학원 중에 우리 학원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학원 브랜딩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과목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특정 과목, 모든 과목, 이거 손 써도 되나요? 그럼 소리가 났었어요. 아, 오케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손을 아주 묶어놓겠습니다. 모든 과목을 잘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특정 과목을 잘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브랜딩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모든 과목을 잘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특정 과목을 잘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브랜딩에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수학 전문 학원이 아니라 수학 4등급에서 7등급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이다 라고 포지셔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수학 전문 학원이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수학 4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는 학원이다 라고 포지셔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브랜딩이 가져다준 또 브랜딩이네. 네. 브랜딩이 가져다주는 두 가지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읽어야 되나요? 학원 차별화. 이건 나 읽어주세요. 학원 차별화. 숫자로 학원 차별화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 학원 차별화. 입니다. 입니다. 학원. 첫 번째, 학원 차별화입니다. 브랜딩을 통해 수많은 경쟁 학원 사이에서 우리 학원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브랜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브랜딩을 통해서 수많은 학원들 사이에서 우리 학원이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이 브랜딩이 기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유치입니다. 브랜딩을 잘하면 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브랜딩을 잘하면 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원의 성공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면 기존 학생뿐만 아니라 입성을 통해 수업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성공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잘 풀어내면 기존 학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생들도 입소문을 통해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마케팅 전 브랜딩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원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학원 마케팅 이전에 브랜딩을 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케팅 전에 브랜딩을 하라고. 스스로가 맞대. 마케팅이 돈 쓰기 전에. 네. 학원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마케팅을 하기 전에 학원의 브랜딩이 필수적입니다. 치열한 학원 시장에서 브랜딩은 이제 선택이 아닌 치열한 학원 시장에서 브랜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원장님들은
원장님들의 성공적인 학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네. 그냥 네. 친구 아니야? 이제 내가 죄송합니다. 대학생이요? 예. 예. 이때는 이거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뭐 상관없나요? 뭐 그런 건 아닌데. 했어. 예. 하는 거예요? 원래 SE 그냥 완전 그냥 깡통 버전을 네. 예전에 하는 적 있었어요. 네. 이제 방송국 이직할 때 했다 이러고 이제 그거 아 진짜? 거기 피디님이 설문을 줘가지고 근데 저는 이걸로 막 고도화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냥 약간 룰루랄라 하고 했는데 그걸 받은지 선물 받은지 일주일 만인가? 이자 넘겨면 2주 만에? 2주 만에 천안에 외근을 갔다가 KTX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런 거야? 나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봐봐요. 그거 나 미치겠는 게 제가 그때 KTX 잤어요. 이렇게 잤어요. 근데 그때도 이 메탈줄이었단 말이죠. 근데 정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일어나서 막 침 닦고 허겁지겁 내리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렇게 떨구고 잤으니 뭔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막 이렇게 스르르 풀리는 걸 제가 몰랐었나 너무 봐요. 슬픈데? 여기 안 쳐도 돼요? 안 하고? 네네. 혹시 와이어리스 남는 거 아니고? 잠시만요. 10분 정도만 쓰면 되는데. 대통령 이나 모르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나는 애플워치랑 연이 없는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또 생겨가지고 너무 웃기다. 그래서 한동안 그 KTX 분실물 검색란에 저 혼자 열심히 애플워치, 메탈 너무 슬프다. 그 비슷해 보이는 건 다 전화했어요. 다 전화했어. 개자식 누가 가져갔지?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딱 팔았을 거야. 그럴 수 있지.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 없어? 배터리. 저 여기 앉을 거니까. 아, 제가 여기 앉고. 네네. 이거는 대표님 보시고. 아니 대표님 근데 진행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 얘기할 대로 해요. 다 그냥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인터뷰니까 그냥 가상으로 프로그램 제목 하나 만들고. 어떤 과정이죠? 제가 뭘 인터뷰하는 거죠? 그냥 책에 대해서 그냥 책에 대해서 떠들어가는 게 약간 독서 모임 온라인 프로그램 편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교보자라도 나도 생각 많이 안 했거든요. 말고요? 교보자라서 생각 이렇게 나도 많이 안 오케이. 그냥 약간 또 물품 말인가요? 예쁘다. 왜 이런다뇨. 부산까지는 안 달라고. 근데 저는 그쪽 일산 고향 파주 이쪽이니까 네. 심심찮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집 앞에 떨어진 적은 없는데 네. 그래도 괜히 바로 옆 동네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자칫하면 너무 오겠는데 아 파주분이세요? 그 집이 지금 있는 자취방이 정확히 말하면 은평구와 고양시 그 어딘가 은평구에 소속되는데 거의 고향에 인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왼쪽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 글에서 엄청 무서운 글 봤는데 거?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무게를 사람- 실었을 때 어느 정도 날아가는지, 뭘 실었대? 이무게 우물풍선에 실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까지 이렇게 날아가는지 그런 테스트 해보는 걸 수도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걔네가 보내려는 게 어떤 근데 목적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쓰레기가.
뭐 예를 들어 진짜 거기서 말한 것처럼 뭐 화학 약품이나 뭐 무기나 그렇지. 그런 근데 이유 없이는 안 날릴 것 같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가 빡대가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찐따도 아니고 쓰레기만 해서 그랬어요. 아니 거기가 그리고 쓰레기가 넘쳐서 힘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지금 먹을 게 필요한 나라인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또 날렸네 하면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치우면 이제 그때 뭔가 일이 터질 거라고. 그랬죠. 너무 소름 돋아. 왜 그런? 아니, 감독님 전 그래서 있잖아요. 뭔가 진짜 전쟁이 터지면 네. 두개 파로 나뉘더라고요.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이거는 MBTI가 N이 아니면 E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 저 N80. N 80%? 그냥 그 아 뭐야, so sweet, thank you, 거래처에 thank 가서 you. 선물 들어갔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가져왔잖아요. 한개 그래서 N이세요? 네, 매니저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하나만 먹게. 아, 네. 빨리 혁기 물고 죽는다 파와 어떻게든 악착같이 생존한다 파. 생존은 해야지. 진짜요? 생존은 해야지. 진짜 삶의 의지가 강하죠. 아, 그때 바로 대외 주식 사고 아. 워낙에 떨어질 텐데요. 그럼 더 사야지. 일단 우리나라도 다 바꿔야죠. 맞아, 해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저는 하나요? 그것만 하면 돼. 그다음에 뭐 아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딴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게요. 여기서요? 오물풍선을 또 날렸대요. 아. 뭐라고 하잖아요. 내년 1월에 한국에 나가고 한국 없을 때. 네. 한국 없을 때 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 하고 잘안 해도 돼요? 잘 들어옵니다. 내가 좀 빠르게 좀 불러줘. 그러면 뭐 프로그램 명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소문이 몰라.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건 제적자유. 정치가 저희랑 1도 상관이 없는 책인데 뭐 책을 읽읍시다. 옛날 건가요? 예. 아니면 뭐가 있을까? 살롱과 아, 난 누구지 않을까? 근데 제가 왜 고민해야 되냐고. 난 GPT도 아니고. GPT 물어보는 거. 그냥 도가의 살롱 해요. 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가의 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괜찮아, 그거 했어.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저희가 대신 책을 읽어드리는 프로그램 도가의 살롱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처음엔 데미안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 어려운 고전처럼 책을 골라서 고통받던 차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랩 미리 돌려가요. 그냥 이거 메이킹으로 써버리게. 물 돌릴게요. 네. 메이킹으로 쓰게 그냥 룰로. 도가의 살롱. 괜찮죠? 괜찮아. 네. 도가의 살롱. 아까 얘기한 대로 진행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네네. 그냥 제가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달 드리고 실제 재밌었잖아. 아니 그거 엔진 돌린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건 아닌데. 이미 결제하셨잖아요. 결제 다 했지. 맞아. 결제 다 했지. 근데 저는 근데 이런 컨텐츠 되게 좋아해요. 그 대학생 때도 아나운서 되기 전에 했던 그냥 지금은 EBS PD님이 되셨는데 당시에 이제 PD 지망생 언니랑 저랑 시집 둘 다 국문과여가지고 시집 컨텐츠를 했었는데 정말 시세포였답니다, 여러분들. 눈 세포가 있듯이 그리고 눈으로 본다 세포랑 poetry 시 세포 해가지고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상을 팟캐스트 했었는데 인기는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팟캐스트를 정말 열정적으로 들어주시는 팬분들이 진짜로 우리 녹음 현장에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었어. 괜찮네, 재밌네. 몇 년 동안 했던 걸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시작치고 공모를 받았거든요. 그걸 콘텐츠도 했어. 근데 댓글에 한두 개씩 달렸던 게 진짜 매번 달렸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한번 정모를 하겠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나랑 어떤 분이실까? 두근두근. 근데 소녀인 줄 알고 나는 우리는. 근데 진짜
중년 아저씨 보신 거예요? 그 있죠 중년 바이브가. 약간 그 방학개비 같은 맞아, 분이 중년 오셔가지고 바이브. 우리를 회를 역으로 사주셨어요. 그렇지 사줄만하지. 김리님 사줘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인데. 연남동에 바다 회사랑 아 방어 먹는데. 방어 먹었어. 오, 탱글 좋아요. 어떻게 알아? 방어 먹는. 잠깐만. 신기해. 큰일 났잖아 너. 굉장히 수상해요. 연남동에 그걸 어떻게 한다? 동네 사람밖에 없는데. 아, 너무 웃겨요. 완전 그랬답니다. 저희가 독서의 그 근본 같은 문화 콘텐츠 좋아합니다. 그런 거 치고는 학점이 좋지 않았지만. 확정이 중요하다. 네. 오, 이걸 비밀로 떠올 수 있어서 좋네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했어요 혹시 그거 안 주고? 나 혼자 모르는 거 아니야. 혼날 뻔했다. 혼날 뻔했다. 네. 진행 먼저 해주시죠. 네. 오프닝 먼저 딱게요. 오프닝 먼저 딱게요. 네. 제가 하면 되나요? 하면 되나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도가니 살롱의 MC 도지혜입니다. 오늘 왜 이런다? 괜찮아. 이거 웨이팅 할 때는 뭐였죠? 혹시 조금 더 기울 수 있나요? 아. 살짝 걸려서. 이거 옮기면 되죠. 아니 이거 옮기면 되죠. 아, 네,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도가니 살롱 진행의 도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읽은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책을 어떤 책을 고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려운 책 말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김영하 소설가의 작별 인사라는 책인데요.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원만희 PD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좀 책을 자주 읽으시나요? 예, 전 책을 좋아하지만 소설보다는 저는 이제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과 관련된 책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어 영역이나 이 국어 모의고사 세대 분들에게는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나뉜다면 저는 문학파고 우리 저는 엄마님은 비문학파. 비문학파인 거죠. 저는 비문학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던데 아, 이거는 그래도 이입하기가 좋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감성과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입을 했는데 이 주인공과 저는 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점수에는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논리 중에 비문학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네. 더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T적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학적 말랑한 사고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문과로서 사명감을 느낀 제가 도가니 살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랑말랑한 문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원만희 PD님도 함께해요. 그래서 먼저 최근에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상의 세계인 거죠. 거의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인간과 정말 유사한 인조 로봇 개발이 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난임 부르다. 그러면 이 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아이의 로봇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과학이 발전된 시대인데 그런 배경 속에서 찰떡같이 나는 인간 아이라고 믿고 살던 소년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났다가 자기가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 시대에서는 정확하게 등록이 되지 않은 로봇에 대해서는 일괄로 정부에서 무작위로 가져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자기를 잡아가길래 나는 인간인데 내가 왜 잡혀왔나 이렇게 놀라던 차에 사실을 알고 보니 본인도 정말 인간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로봇이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소년이 성장해가는 스토리인데 굉장히 SF, 공상과학적인 요소들도 많고 미래지향적인 소설인데 김영하 소설가답게 정말 문체가 부드러워서 그런지 술술 읽히기도 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굉장히 저희한테 주는 교훈이 많아서 우리 피디님과 한번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그래, 이렇게 과학이 발전이 되면 인간과 완전히 똑같은 로봇가 개발된 시대라면 인간과 로봇의 구별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님 피디님께도 여쭤보는 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 저 지나가고 네.
장황했나요? 괜찮아. 정확해. 진짜? 당황. 광고 좀 같이. 광고 좀. 오는 거지 가는 거지 지금 가는 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맞아. 안 되는 기다리고 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가야겠다. 그냥 끌게. 네. 그냥 끌게. 질문 그냥 대답부터 할게요. 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는 마음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타심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제 AI라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트롤리 딜레마라고 있으면 아시잖아요. 트롤리 딜레마.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 선로를 바꿔서 한 명을 죽일 것이냐, 그러니까 5명을 죽일 것이냐, 한 명을 살릴 것이냐. 그러니까 5명을 살리냐, 그렇지. 한 명을 살리는지 5명을 살리는지. 근데 이 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그러니까 거가 이런 경우들 문제인데 어. AI라면 무조건 한 명을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 그게 합리적이니까. 근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나와 어떤 관계되어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이 오히려 인간의 인간답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인간답게 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서 저도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주인공 소년, 뭐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로봇 친구는 정말 최첨단 기술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진 로봇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하나, 그리고 꿈도 꾸고요. 그리고 정말 인간의 신체와 비슷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고요.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부러지더라도 뭐 고통을 느끼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철석같이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부러지면 그만한 고통이 수반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도 그렇게 느껴요. 근데 사실은 여기를 찢어보면 그 로봇 섬유질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면서 본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죽은 새도 묻어주고요. 또 굉장히 친한 친구가 다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동정심도 들고 안쓰러운 마음도 드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과연 인간이 아니고 로봇이라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 피디님한테 어느 날 사실 자네는 인간이 아니라 로봇일세 이렇게 말하면 혹시 믿으시겠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있겠죠. 어, 상대방이 특정 인간이니까 칼로 찢어보고 리스크가 너무 큰데요? 어쩔 수 없죠. 근데 확신을 위해서는 그런 그렇죠.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거죠. 감수해야 저는 진실이 정해져 있다 한들 그걸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마주할 용기. 맞아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정말 필요한데 사실 이게 인간이니까 이제 그런 용기를 이제 가져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냥 로봇이거나 AI 고도 관련된 AI더라도 테스트를 해보겠죠. 내가 인간이 실험을 해봐야 돼.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AI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보다 똑똑한 빅데이터가 모여있는 그런 뭐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가끔 저는 기술이 발전될 때마다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좀 무서울 때도 있거든요. 저를 압도할 때 그런 공포심이 살짝 또 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주인공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물들의 그래서 죽음과 끝을 봅니다. 뭐 로봇의 끝도 보고요. 왜냐면 기계를 망가지면 죽잖아요. 죽는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또 인간도 수명을 다하거나 다치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쭉 보면서 다양한 끝을 마주하면서 뭐 인간과 로봇 그 차이에 계속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끝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뭐 관계의 끝 그리고 아니면 정말 생사, 죽음 뭐 이런 끝도 마주하게 되곤 하는데 그 끝을 마주하는 다양한 양상들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뭐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도망쳐가고 싶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면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엄마님 PD님은 본인의 끝이나 주변에서 끝을 경험했을 때 기분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지. 일단 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끝과 이제 인간 원만이로서의 끝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인간의 끝을 따라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본인 뭐 누구지
도진이라면 도진의 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는 원만히의 끝을 하고 싶고 뭐요? 네. 뭐 꺼내는 아니에요. 어. 무슨 소리죠? 카메라 소리. 카메라 소리. 그리고 어머니들. 원만히 끝을 가야 되는데 그 끝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끝낼지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해보고 밀어넣지 가는 게 일단 제 끝이었으면 좋겠고 일단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삶의 목표였으면 좋겠고 어쨌든 인간으로서의 끝은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큰 기여를 하고 죽음으로써도 사회에 큰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기부를 통해서 어쨌든 사회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겠지만 근데 제 끝은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죠. 네, 저는 저만의 세상이니까 저 개인주의 입장으로서 네. 그래서 제 끝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죠. 예,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그냥 저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 끝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네, 그래서 본인의 끝은 이제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이제 나의 끝과 사회가 이제 바라는 이제 죽음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같다면 정말 아름다운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끝을 맞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끝과 관련돼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제가 진짜 막, 저 아시잖아요, 선생님. 과로하게, 진짜 막 입이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하면서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뭐 건강, 가족, 친구, 다른 가치들이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가 생각을 해보니, 저는 끝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건강과 젊음, 뭐 미모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런 것쯤은 뒤로 미뤄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을 좀 미뤄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약간 심연 속에 가둬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주변에서 끝이나 죽음을 맞이할 일이 많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자꾸 지금을 막 진짜 버닝한다고 했죠. 불태우면서 사는 게 그런 삶의 태도가 그래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처럼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만 추구하는 건 인간으로서 별로 바람직한 방향성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끝에 대해서 자꾸 왜냐하면 제목이 또 작별 인사지 않습니까? 내가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될지는 좀 주체적으로 우리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좀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개인적으로 또 들었습니다. 네, 피디님이 끝에 대해서 이렇게 또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그럼 여기서 또 굉장히 소설에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과학이 굉장히 발전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간들과 로봇 사이에 여기서도 흔한 SF의 이제 과학 공상 소설이나 뭐 영화에서 나오듯이 부딪혀요. 뭐 인간을 죽이는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그 로봇을 확대하고 못되게 구는 인간들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돈 많은 인간들한테 그런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죠. 오케이, 인간의 몸은 유한하고 다치고 병드니까 당신의 의식을 이 뭐랄까요 소프트웨어로 백업을 시켜놓고 나중에 다른 로봇이나 단단한 몸에 다시 심어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백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뭐랄까요 그 데이터로만 인간들의 의식이 떠다니게 되는 그런 좀 읽다 보면 약간 허무하고 속상한 미래가 그려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 피디님한테 나이가 들고 힘들면 혹은 어딘가 다치고 병이 들었을 때 당신의 의식은 그대로 어딘가 백업 시켜주고 이 몸이랑 자유로워져도 된다 이렇게 하면 백업 시켜 두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남았으면 할 것 같고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진짜요? 사실 하고 싶은 그러니까 뭐 옛날 판타지 게임 같은 거 보면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그 리치라고 하나요? 그 언데드 그 죽음을 좀비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죽음을 미루기 위해서 어떤 나쁜 일을 해서 이제 범죄 그러니까 언데드 그러니까 어떤 다른 뭐 악한 존재가 돼서 이제 살아남는데 만약에 저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 이 세상을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지 않았겠지만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조금 해보고 싶은 업적이 있다고
편해지지 못했거나 아쉬움이 남았으면. 아쉬움이 남아있거나 그러면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아쉬움이 단지 삶에 대한 아쉬움은 아닐 것 같아요. 생존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그냥 그 성과에 대한 아쉬움일 것 같아요. 확실히 커리어 지향적인 이미지라 뭔가 내가 이름 석자 한번 확 날리지 그쵸. 않았으면 여기서 끝낼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거죠. 저도 그런 질문 만약에 누군가 한다면 또 보세요. 제 몸은 없어요. 근데 제 의식은 어딘가에 백업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마치 데이터처럼. 그럼 그걸 가지고 괜찮은 몸이 나타나거나 뭔가 발전이 돼서 뭐 로봇 몸에 내 걸 심을 수 있어. 그러면 몸은 제게 아닌데 의식은 지은인 거잖아요. 고지은인 건데 이 상태로 우리 엄마 아빠를 찾아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까무러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고지은으로 인식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저의 냄새나 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저를 기억할 텐데 물론 제가 잘해준 것도 있겠지만요. 영혼을 보고 걔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육체를 포기하고 의식만 살아남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건가 아닌 건가 이런 질문들도 계속 던지는 세계라서 보면서도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렵네요. 음, 사람이 음, 그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가 그거잖아요. 맞아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맞아요. 동정심도 심어주고 왜냐면 알고리즘으로 그것도 세팅을 할 수 아직 있잖아요. 세다 보면 가능하죠. 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시기에 이런 타이밍에는 무슨 감정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도 솔직히 기술이 발전되면 알고리즘도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럼 더 인간보다 인간 같은 로봇가 나왔을 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약간 서로 반박하는 듯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여러저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재밌네요. 본박하고. 음. 그러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무엇이라는가 그냥 저도 한 번도 막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는 여기서 유일하게 여성 주인공 거의 준 주인공 지금 여기에는 소년 로봇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 친구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한 인간 소녀가 나오는데 그 소녀도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와 정말 절친하게 같이 자신의 친동생처럼 여겼던 로봇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뭐 스포일 수도 있겠으나 망가져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의식을 겨우 백업하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어느 좋은 하드웨어를 만나면 그 친구를 다시 백업시켜서 살리고 싶어 해요. 근데 어, 여기서 주인공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걸 그렇게 살리는 걸 당사자가 좋아할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면 그 친구가 네가 전에 알던 그 친구가 맞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건 잘 알 수 없다. 이 친구가 살고 싶어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했던 말들, 추억들, 기억들이 남아있는 한 그 친구는 내가 아는 그 친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완전히 똑같은 인조 로봇이 저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저와 나누었던 과거의 말들 그리고 같이 지냈던 시간들 그때 했던 표정들 이런 추억이나 기억들이 저를 저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저를 저답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건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건 로봇이 아무리 저와 똑같이 카피가 되더라도 좀 침범하기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온라인 세상이 됐고 빅데이터 시대가 돼서 인간은 더 고립되고 외로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오프라인 만남이 소중해지고 시간을 내서 누군가랑 만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밥을 먹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소중해지는 거죠. 그런 맥락들은 로봇들이 흉내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콘텐츠 뭐 진행자 혹은 생산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대체 불가능한 나의 어떤 면을 원해서 팔로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플루언서나 이제 콘텐츠 생산자 같은 거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챗GPT로 만드는 챗봇이라고 하죠. 챗봇이나 그렇죠. 이런 대화 서비스들 음, 이거랑 이제 인간이랑 이제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장점을 줄 수 있느냐 이걸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냐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챗GPT로 만드는 그런 챗봇들 그런 이제 대화 서비스 이 대화 서비스 뭐 심심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요즘 챗봇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기업마다 다 있고. 그렇죠. 이런 거랑 이제 인간이랑 차별을 두기 위해 마찬가지로 아나운서시면 아나운서로서 이
AI 보이스, 그러니까 음. AI가 이제 목소리를 내주는구나. 음. 그거랑 그 차별점을 어떻게 줄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마치 아나운서 최종 시험에서 나올 법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기술이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그래서 왜 그런 거잖아요. 검색만 하면 여러 데이터가 나오는 이 시대에 나만의 개인화된 특별한 데이터가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나 뭐 최적화된 알고리즘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법한 리스크가 큰 도전을 해본 경험이라던가 그걸 통해서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거기서 내가 느낀 점이라던가 왜냐면 그 길로는 절대 기술적 그 AI는 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 생활을 잘 하다가 아무도 나가라고 안 했는데 저 혼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만두었습니다. 이전 회사를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급여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프리랜서 생활을 안 하겠다고 나온 거 좀 리스크가 큰 행위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했거든요. 그렇게 약간 알고리즘을 파괴시키는 저만의 컨텐츠나 결정력이 저를 좀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약간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길 때 두었던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오. 느낌으로 알고리즘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네. 느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외성이나 내가 함부로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선택들에 대해서 경외감이나 약간 리스펙을 하면서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뭐 말이냐, 영상이냐, 글이냐에 따라서 좀 직업이 나뉘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네. 저 알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23분이요. 나도. 친구만 듣고 틀린만. 그래서 되게 좋은데? 이제 재밌는데?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기술이 발전되면 제일 먼저 대체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긴 하죠. 어쩔 수 없죠. 지금 제주도에서 AI로 아나운서 세워놓고 60만 원씩 지불한다고 맞아요.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 음, 대체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음. 근데 오히려 끝까지 대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직업도 아나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진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이 직접 자기 경험과 섞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단순히 AI가 쭉 읽어주는 것보다 자기의 경험을 녹여서 이제 어떤 사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과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AI가 어떤 경험을 섞어서 얘기한다 한들 그 사람들은 AI에게 공감을 못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직접 이제 사실과 묶어서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의 얘기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들린다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끝내면 되지? 생각하는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끝내는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저희 직업을 쉴드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닌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생각이 뭐냐면 사실 챗 GPT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기술이고 정보가 거기 있고 사실 그런 정보는 이제 더 이상은 좀 정보로서 가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글이 처음 이제 나오고 그런 검색 엔진들이 유행했을 때 그 거기에 검색하는 내용들이 축적되면서는 그때까지는 이제 의미가 있었죠. 근데 챗 GPT가 나오고 나서는 질문 형태에서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세계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은 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 말고 나만의 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나만의 챗 GPT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경쟁력이 크게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인공도 나오지만 내 의식을 백업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끝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백업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사는 거고 하드웨어만 옮겨다니면서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의식이 끝나버리는 거고 거기서는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회사, 어느 조직, 어느 나라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이 경쟁력을 어디서든 백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나만의 챗 GPT 기술이 있으면 그걸 어디서든 펼칠 수 있으면 그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철학적이네요. 전 철학을 1도 모르는데
근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스타에도 사진을 축적하고 블로그에도 글도 쓰고 하긴 하는데 저는 잘 안 돼요. 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게. 그걸 위한 툴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렵더라고요. 좀 어렵죠. 음. 그러면 제일 아나운서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쌓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글쎄요. 어찌됐든 영상 콘텐츠에 계속 노출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사진 플랫폼이나 영상 플랫폼에 계속 남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면 배우랑은 크게 차이점이 없지 않나요? 배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미디어 우리가 보는 영상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과 차이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배우와 아나운서? 아, 이거 정말 직업 토크로 넘어가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는데 아나운서가 눈에 띄면 그건 좋은 방송이 아닌 것 같아요. 방송인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아나운서라기보다는 셀럽이나 인플루언서에 가깝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역할이 큰 화면 구성 요소 중 일부 파트로 남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 내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아나운서, 인플루언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배우와의 차이라고 하면 확연한 게 배우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네, 캐릭터가 눈에 띄든 그 배우가 눈에 띄든 어찌됐든 대중들한테 눈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튀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아나운서는 약간 어떤 파트나 롤을 하는데 그쳤다면 요즘엔 그 경계가 많이 없어져서 아나운서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나운서 하면서 배우 활동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요즘엔 그 경계가 그래서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큰 시스템 안에 부품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대체될 가능성이 크니까 요즘 그걸 또 많이 느끼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로서 역할도 잘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인플루언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1분 반 남았죠. 네, 1분 남았어요. 여기까지 하죠. 마무리할까요? 여기 마무리하죠. 클로징 찰게요. 자, 오늘 작별 인사라는 소설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AI 거대 빅데이터 시대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태도와 또 삶의 가치관을 유지해야 되는가?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고민하게 되는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와닿는 질문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술술 읽히니까요. 작별 인사라는 소설 좀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도가는 썰롱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칠게요. 잠깐만. 슬랩 칠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밌는데?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교보제예요. 이것도 교보제래요. 그 학생들이 근데 컷하면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중요한 게 아니지. 아 그래? 중요한 게 아니지. 기술적으로 그냥 컷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데. 인정. 근데 영화로 만들면 좀 잔잔할 것 같긴 해요. 영화로 만들면 잔잔할 것 같은데 책으로 읽기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영화도 하려면은 약간 약간 뭔가 책이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귀요미소 느낌이 너무 나서 뭔가 근데 스텝 숨긴 게 연기를 하는 분이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다. 연기로 살려야 돼. 오, 도아님 그 네. 뭘요? 품질 가서 갈래요? 품질 가서 납까 대신에? 지금요? 응. 나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요? 그럼 들어가야지. 다음에는 근데 진짜 넉넉하게 불러주세요. 나 넉넉하게 부르고 나 넉넉하게 부르자. 내 체력이 넉넉할 때. 나 넉넉하게 부르자. 진짜 오늘 아침에 사경을 헤매다 와가지고 퀸즈가 엄청 하던데요. 어제 그러니까 가자. 저번에 진짜 산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진짜? 왜? 되게 유명해졌다. 무슨 먹더라고요. 미친놈들 안 먹고 아니 서순라길이 유명해졌어요. 아 맞아요. 서순라길이 샀어서 그러니까 몰래